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 진행을 맡은 재경동교회 송익수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가운데 여러 동기들 접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통산 13회 경북고 57회 동기회 정기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동기회 강신정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재경동기회 회장 강신정 인사드립니다. 동기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포럼에는 최재철 동기가 연자로 나섰습니다. 외교부의 기후변화 대사를 역임하면서 기후 외교를 당당한 경험으로 기후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15년 만에 물폭탄, 500년 만에 유럽 가뭄 등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해석한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구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 대면 회의도 잇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대구에서 경맥제, 10월에는 문경에서 전국 합동 등반대회가 개최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세 번째 포럼인 이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진행할 강연자인 5반 출신 최재철 동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38년 외교관 생활 중에서 프랑스, 덴마크 등 5개국 대사를 역임하였고 또한 기후변화 대사로서 기후 환경 외교를 담당했던 최재철 동기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재철입니다. 사실 제가 38년의 외교관 생활 중 20년 이상을 이제 기후, 환경, 지속 발전 이 문제에 보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군데서 이제 특히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동기회에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엇보다도 반갑고요. 제가 사실 이 동기회를 위해 가지고 조금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대화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2050 탄소 중립 이행 플랫폼과 우리의 과제 하는 건데 과연 2050 탄소 중립이 뭘 뜻하는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기후 중립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과 그 다음에 산림이라든지 인간이 또 탄소 제거 활동을 함으로써 흡수되는 산림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제로가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 될 때 이걸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붙는 2050 탄소 중립은 왜 2050이냐?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2100년까지 산업화 혁명 이전 대비 1.5도씩 섭씨 1.5도 미만으로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내용은 그러면 도대체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단순히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네, 여기 잠깐만요. 내가 그 서울대 그 다음에 유엔 기후 변화 체제 하에 이 탄소 중립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국별로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NDC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함으로써 뭐 산업계나 에너지계
특히 경제계에서는 죽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죽는 건지 아니면 쉽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지구의 역사는 얼마가 된지 아시죠? 근데 사실 45억 년 또는 46억 년의 지구 역사 중에 마지막 빙하기는 사실 지난 2만 4천 년 전 이때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빙하기가 있고 나서 19,000년 내지 18,000년은 이때 이제 빙하기가 끝난 거로 대빙하기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12,000년 전부터 거의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가 산업혁명입니다. 1850년 산업혁명까지 약 1도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다시 1.1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최근 산업혁명 이후에 가파르게 온도가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구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얼마였느냐? 사실 대빙하기 때 평균 기온은 한 7도 정도입니다. 뭐 대빙하기 때 기온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겠느냐? 뭐 영하 몇 도 이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지표면을 기준해서 7도고 지금 20세기 평균 기온이 약 13.9도, 미국의 대기 해양국에서 측정한 게 13.9도.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보다 약 1도 이상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온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크게 이제 기후 위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사진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2주 전에 있었던 강남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이 옴으로써 강남 여기 일대가 물에 잠긴 표정입니다. 이거는 소위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는 겁니다. 허리케인, 태풍 이런 거로 하면서 강력한 이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최근 유럽이 일부 언론에는 600년 만에 가뭄 그리고 일부 언론에는 1000년 만에 가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Rapid Onset Disaster 해가지고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우, 뭐 산불, 폭풍 또는 심한 가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슬로우 온셋 디제스터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변화, 그다음에 토양의 상승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가 해수면이 지금 현재 약 70cm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남태평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국가들의 외교부의 최고 목표가 이 기후 협상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국가 외교의 목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파리 협상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기후 재난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소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실 기상이변이라는 게 WMO가 이야기할 때는 3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비율로 기상이변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이 거의 노멀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구온난화, 특히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는, 변화시키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는 지구온난화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온난화 가스 중에는 예를 들어가 가장 많은 게 사실 수증기가 온난화 가스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온난화 가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온난화 가스가 이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머무르는 게 최소 100년에서 200년, 300년까지 머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후 1850년대 이후 배출한 CO2가 현재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이제 CO2인데 CO2 배출로는 보면 화석 연료로 사용으로 인한 게 한 65%고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토양 훼손으로 인해서 CO2가 배출되는 게 11%, 그다음에 농업 분야나 가축, 목축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16%고요. 이거는 이제 아산화질소 해가 니트로스 옥사이드는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이제 퇴화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6% 되고 이 F가스 하는 거는 산업용 프레온가스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저 반도체 세정용이나 아니면 에어컨에 들어가는 뭐 HFC 가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발전 분야입니다. 발전 분야, 그다음에 산업 분야, 수송 분야, 산업공정 분야 이 네 개가 근저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분야 73%, 산업 분야 5.2%, 뭐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가 3%, 2.9%에 불과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농업 목축업 분야가 18%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분야에는 과학자, 에너지학자, 뭐 외교관 이런 분들의 모임이 이제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는데 IPCC라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이게 1988년에 세계 기상기후와 유엔 환경계획의 협조로 만들어져서 유엔에 이제 승인을 받고 90년에 이제 제1차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1차 보고서의 내용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 원인이 확실치 않다.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록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precautionary approach라는 합의를 동원해 가지고 기후 변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어스 서밋 해 가지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 때 이제 기후 변화 협약과 또 다른 유명한 환경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두 개가 이제 서명 개반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서가 이제 95년도에 발생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의 역량이 상당히 디서너블하다,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역량이 어디서 생겼느냐?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게 선진국 아니냐. 19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65%, 개도국이 35%를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감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를린 맨데이트에 따라 가지고 교토 우정서가 일본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OECD 24개국과 동북권 국가 13개국 총 37개국이 1990년 대비 1차 공약 기간 중에 평균 5%를 감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IPCC 3차 보고서가 됐는데 이때 3차 보고서는 인간의 역량으로 인한 게 한 70% 이상 확실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때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협상이 상당히 눈에 보일 수 있는 협상이 별로 진행되지 않았죠. 그러다 2007년도에 이제 4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4차 보고서 2007년도 4차 보고서로 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IPCC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게 extremely likely하다. 90% 이상 저 인간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2007년도가 세계 제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그 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개도국 전체의 배출량이 한 55%, 선진국이 45%, 이렇게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배출량이 역전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9년도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2020년까지 BAU 대비 그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개도국들이 원하는 게 뭐냐? 결국 돈과 이미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문제다. 여기에서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이 설립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이제 협상 착수 결정이 나고 협상 시작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 협정을 교섭회가 2015년 12월 12일 날 채택되고 채택된 지 1년이 안 돼서 발효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IPCC 5차 보고서가 이야기한 거는 이미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채택될 때 당시에 그러면 목표를 2100년까지 2도씨 훨씬 미만 또는 1.5도씨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1.5도씨에 대해서는 아주 최빈 개도국들이나 주로 군서도서국들, 태평양 도서국들이 1.5도씨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5도씨에 대한 연구 문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IPCC로 하여금 1.5도씨에 관한 연구 문헌들을 좀 검토해달라 해서 2018년도에 IPCC가 인천 송도에서 1.5도 상승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특별 보고서가 전 세계가 2도씨 상승 경로로 갈 때 하고 1.5도씨 상승 경로로 갈 때, 2도씨 상승 경로로 갈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1.5도씨로 추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1.5도씨가 전 세계의 하나의 주요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영국에서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한 건데 IPCC가 98년에 정리됐지만 이때부터 이제 UN이 기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Common Concern of Mankind, 이게 이제 UN 총회에서 Climate Change를 인류의 공동 관심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도서국인 말타가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제안할 때는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공동 유산 헤리티지가 채택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커먼 헤리티지로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데미지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리걸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컴pen세이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서구 국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먼 컨선으로 됐고 현재 이 입장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기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었는데 문제는 개도국 간에도 산유국과 그다음에 이 아오시스 하는 거는 군서도서국 연합입니다. 군서도서국 간에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군서도서국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산유국은 그렇지만 개발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 통상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협약의 2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안정화이다.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다. 근데 이 농도가 어떤 거냐? 기후대에 위험한 간섭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92년에 채택됐는데 최근에 이제 2022년에 1.5도씨라는 거에 거의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1.5도씨가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채택돼 가지고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미국이 비준을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EU와 일부 동구권 국가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됐다가 2020년에 파리 협정으로 대체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유연성 체제,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국가가 혼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권을 서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현재 파리 협정 2021년부터도 아주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글로벌 카본 프라이싱 해가지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톤당 가격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파리 협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파리 협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담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파리 협정에 그러면 목표가 뭐냐?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에서 ESG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투자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파리 협정에 제정한 목표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온도 수치 목표입니다. 2100년까지 2도씨 훨씬 미만 또는 1.5도씨. 두 번째는 이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 변화된 기후에 얼마나 복원력을 지니는지, 리질리언스를 높이는지,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모든 파이낸스, 금융의 흐름을 저배출, 저탄소 경로로 흐르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녹색 금융이라든지 지속 가능 금융, 요즘 이야기하는 녹색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세 번째 목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 책임이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또 차별화된 책임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각국의 역량, 그 다음에 국가별로도 서로 여건이 다르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또 1인당 CO2 배출량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소위 이 목표와 원칙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가 결정 기업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주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 나오는데 이 국가 결정 기업을 매 5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할 것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약속, 그 다음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건지, 뭐 돈 문제, 기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배양 해가지고 캐퍼시티 빌딩을 어떻게 해줄 건지,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어떤 역량 배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이 이런 걸 약속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매 2년마다 투명성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024년부터 이제 2년 단위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가 약속한 걸 어떻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2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그걸 점검을 하고 그걸 점검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한 2도씨 훨씬 미만 또는 1.5도씨 목표로 가고 있는지 전 세계의 노력이 그러면 아니면 또 모는 금융의 흐름이 과연 저탄소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들 목표를 상향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일종의 순환 형태로 이루어지게 매 5년 단위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2021년부터는 우리가 파리 협정 체제 하에 있는데요. 파리 협정에는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 그리고 IPCC가 이제 주로 검토를 하겠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급속한 감축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당시에는 금세기 하반기, 그래서 2070년에서 80년 사이 한 2070년대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의 균형, 이게 이제 탄소 중립 또는 기후 중립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협상할 때는 2070년대 중반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과연 1.5도씨에 관한 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보고서를 IPCC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IPCC가 2018년 10월에 한 게 이제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 중립은 2063년까지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국회가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 그래가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중국, 일본이라든지 EU가 선언한 것은 다 CO2 중립이다. 그렇게 해가 이걸 이제 우리도 이산화탄소로 바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도씨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207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2도씨 목표로 갈 때는 너무나 예측 기후 재난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1.5도씨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기후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현재의 배출 공료는 한 3도씨 상승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1.5도씨에 관한 IPCC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사실은 이 1.5도씨를 국제적으로 어떤 목표로 삼자, 파리 협정의 2도씨 훨씬 미만을 대체하는 목표로 삼자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 정상회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정상회의도 소집했고 또 EU에서는 2019년 12월에 이제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총리가 새로운 지평부가 들어서 가지고 기후 중립을 선언했고 또 미국의 바이든도 이제 2050년 기후 중립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연기되었던 COP26 영국에서도 1.5도씨 상승을 전체적인 196개국의 결정문에 합의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결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 석탄 화력 발전이 이 합의문에 표현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리 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개도국을 나눴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이 개도국을 나누지 않고 모든 국가가 스스로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년 순환주기니까 나중에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사실 한국은 CO2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뭐 12위 이렇게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가 기후변화 대사할 때 제시했던 거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이렇게 해서 이제 2030년에 우리의 배출량이 5억 3,600만 톤 정도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18년 배출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출량의 4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총 배출량을 보면 87%가 에너지, 7.8%가 산업공정,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나라의 한 93%, 93, 4%가 거의 산업 분야하고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게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가지고 10대 배출 기업을 보시면 포스코가 1위, 그다음에 2위가 현대제철, 3위가 쌍용양해, 4위가 이제 동양시멘트고 5위가 S오일, 그다음에 GS 칼텍스, SK에너지, LG화학,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 10개 업체가 거의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한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물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중국이 GDP 중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다. 우리가 독일보다도 높다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교토 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개도국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제가 협상을 할 때는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운 게 자체적 차별화,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이라는 명시적 구분 없이 각국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역량과 국가의 여건을 따라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는 그런 자체적 차별화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방향, 중국도 이걸 원했고 우리도 이걸 원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셀프 디퍼런시에이션 입장을 취하면서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상태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걸 우리 스스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이 이제 소위 파리 협정상에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다음에 respective capability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공동의 책임은 지지만 서로 차별화된 책임이다. 그다음에 각자의 역량이라든지 또 국가의 여건, 예를 들어 산업 제조업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하고 이를 법률화하면서 선진국과 똑같은 소송에 이퀄 푸팅에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우리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를 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이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60년에 걸쳐 가지고 탄소 중립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18년이 배출 정점입니다. 그랬을 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제로 가야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감축률을 봤을 때 매년 4.17%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EU나 미국이나 일본보다가 훨씬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뭐냐, 선진국보다 2배나 빨리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원전, 탈석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태양광이냐 솔라 패널만 갖고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 중에 한국 포함해서 14개국만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EU 국가들하고. 물론 법으로 만들면 아주 이제 뭐 분명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확실성은 있지만 이게 상당히 경직되어 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가 역동적인 일본, 미국, 호주, 중국, 카나다 이런 거의 정책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정책 문서로 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여건이 됩니다. 근데 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법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이 자체가 앞으로 이제 매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이었다가 자체적 차별화 어떻게 중견국 입장으로 갔다가 2050 탄소 중립으로 완전히 이제 선진국 입장으로 들어섰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 보수의 어젠다냐 진보의 어젠다냐 좌우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게 당연하고 석탄 화력 발전 단계적으로 철폐를 위한데 문제는 이걸 뭐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한전이 전력 산업과 시장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왜 제주도에 풍력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느냐 거의 커테일먼트 하는 건데 한전에서 본토에서 제주도로 전력 송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본토로 우리 육지로 송전하는 송전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한전 입장에서는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특히 전력 케이블이 지날 수 있는 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 반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90년대부터 계속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그러면 재생에너지로부터 생기는 전기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풍력을 다 세워버리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풍력 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로 예를 들어 자동차 충전이나 하고 뭐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나라 전기사업자법이 한전이 아니고는 그런 전기를 이용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매개체를 하든지 한전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한전 입장에서는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규모로 어떤 태양광이 설립되면 그게 기존 전력 계통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송배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에서 그걸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회사, 5개 자회사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기를 생산하면 모든 전기가 나주에 있는 전력거래시장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알리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100 하는 문제도 결국 재생에너지가 직접 이제 현지 공장으로 공급되는 경우를 에도 한전이 사실 송배전을 설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전이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나온 게 소위 한전을 브로커처럼 이용해 가지고 한전이 모든 재생에너지를 사고 그 재생에너지 생산한 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필요한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도 이거 적정 수준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대 산업들이 대개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입니다.
이 분야의 탄소화를 이제 어떻게 전환할 거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카본 프라이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톤당 가격이 80유로, 90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코스트 오브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해가지고 카본의 사회적 비용을 한 4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배출권 거래 가격이 한 30불 선에서 있는데 문제는 이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출권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CO2 할당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형태로 탄소 예산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24년부터 우리가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 레토릭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위 통계가 주는 착시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중국이 가장 배출 많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적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가 적고 1인당 배출량도 적죠.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도 훨씬 평균보다는 약간 많지만 그런데 EU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출량으로 가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배출량은 1000만 톤에 불과하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따르면 15톤, 1인당 GDP 정말 엄청 13만 5천 불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이 지역별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11.3톤인데 서울에서는 사실 거의 다가 간접 배출입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열로 오기 때문에. 근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다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보면 전부 충남,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1인당 배출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죠. 이게 왜냐? 결국 서울 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거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시설이 많고 경북도 포스코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혐오시설이나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다 외부로 내보내고 이분들은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삶의 외부로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이 적다 하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부산, 대구에 탄소 중립하는 것은 간접 배출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는 바로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그런 인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좀 기후변화 문제,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 쉽지 않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